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매인문학 여섯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표류민 경계를 넘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강의 진행은 첫 번째는 표류민 표회록이라고 하는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왜 조선에 그 표류해서 왔을까라고 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라도에서 15세기 때 처음으로 중국에 갔던 사람이 있는데요. 나주 사람 금남 채부라고 하는 어, 그 관리의 중국 그 표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표류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어, 그 섬과 바다의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다에서 해난 상어를 당해서 경계를 넘어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남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계를 넘어선 것이잖아요. 범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류민에 바라보는 섬 주민들의 시각과 지방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섬 주민들은요, 머리가 노랗고 또 그 중국 사람처럼 또 일본 사람처럼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묶인 사람들일지라도 역시 그 섬 주민들의 시각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이상한 얼굴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닷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바다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 정도로 인식했던 것이죠. 실제 조선시대 때 법으로는 바다에서 경계를 넘은 사람에게 상륙 허가를 해주면 안 됐거든요. 근데 섬 주민들은 일단 바다에서 생명을 어 살아서 돌아온 사람에게 먼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심지어 그 우리 신안의 지도에 도착한 사람은 무려 5년 동안이나 국가에 신고되지 않고 섬 주민들이 먹여 살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는 또 입장이 다르죠. 경계를 넘어온 사람을 먼저 신문을 하게 되는데, 언제 어느 그 포구를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어디로 항해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바다에 나갔는지, 몇 사람이나 배에 승선했는지, 그리고 승선한 물품은 무엇이었는지 아주 다양한 그 이야기를 채로 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외국의 정세까지도 파악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류가 우리 그 학계에 소개되는 것은요, 20세기 돼서야 공유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1930년대 하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덜란드 상인이 강진에서 그 생활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강진의 공간에서 그 탈출을 하잖아요. 그 제주도에 또 상륙하게 되고, 그런 그 하멜에 관한 이야기가 진단학보에 소개됐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표류라고 하는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전통시대 때 특히나 이제 노를 저어서 다니는 그 시절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스케일과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0년대 이 하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진단학보,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술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개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멜 표류에 관한 이야기를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음, 장기 지속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가게 되면 또 한 명의 그 인물이 부각되는데, 바로 15세기 때 처음으로 중국에 다녀온 지방관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 바로 전라도 나주 사람 채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부는 이제 15세기 때 그 중국에 다녀와 가지고 오자마자 성종이
당시 중국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게끔 했죠. 그게 바로 이제 폐회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오는데요. 그 폐회록이 번역이 돼 가지고 학계에 역시 소개됐던 거예요. 그래도 1970-80 년대 하멜과 체부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왔다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 년대 가게 되면 한일 관계 사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적으로 변화의 물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마도나 일본에 있던 문서가 우리나라로 조선시대 문서가 일괄적으로 반환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과 바다에 관심이 있었던 한일 관계 사학회가 출범하면서 조선과 일본의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전공 분야로 우뚝 섰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류를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표류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오키나와는 이제 일본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죠. 오키나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특히 이제 중국의 표류민들이 우리 서남해역에 많이 표청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글로 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라도 사람, 금남 체부에 관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외국에서도 소개되고, 중국에서도 소개되고, 영문으로도 작성되고, 이 문서를 이제 체부의 후손이었던 미암 유이춘이 이 표현력을 필사하게 되고, 그 표현력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때 표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검토해 보니까요. 1429년 조선 세종 때 오키나와 사람들 15명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표착해서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조정에서도 외국에서 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날 동안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만약 조선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의복이나 양복이나 토지나 씨앗 등을 줘서 경상도 연해지방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면 역시 이제 외관에 의뢰해서 보내주자라고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나라 해역에 특히나 8월 달에 이렇게 표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표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요. 중국은 당시 황제였던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이때 바다에서의 항해에 대한 문제가 해금령이 해제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없는 것이 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중국은. 그런데 자국민들이 이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법이 바뀌면서 이제 조난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1735년에 국가 간에 서로가 외교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조선 사람이 중국에 표류하거나 중국 사람이 조선에 표류했을 때 어떻게 하자라고 상호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건용제가 되면은 건용제는 1736년에서 95년까지 장기 지속했던 그런 왕인데 이때가 가장 중국에서는 어찌 보면은 안정된 정치를 펼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풍부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최대의 영토 규모를 통치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용제는 등극하자마자
일시동인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내세우죠. 일시동인은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을 인으로서 어 동일하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 중국 사람이 그 표류한 인물이건 일본 사람이 중국에 표착해 왔던 조선 사람이 중국에 표착해 오건 모두에게 자기의 인민과 같이 인으로서 인정으로서 바라보겠다. 네, 그만큼 표류민에게 호혜를 베푸겠다. 이런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때 그 표류 사건이 기존의 강희제 옹정제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표류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조선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표류민에 관한 이야기는 1779년 조선 후기 정조 때 기변사의 중요한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표착해 왔다. 우리 조선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해로이든 육로이든 불문하고 이 그 표도민이 원하는 대로 송환을 해라. 근데 그 페루민이 자신이 타고 왔던 배를 가지고 그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항해하는 시간에 필요한 의복이나 땔감이나 식량을 주어서 보내고 만일 그 외국 사람이 육로를 통해서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한양에 있는 홍제원에 먼저 안내해주고 홍제원에서 그 통역관을 그 배정해가지고 국경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안내하도록 한다라고 비변사의 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닷길을 통해서 섬에 도착한 사람은 그 배로 떠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항해에 필요한 그 식량과 물자를 채워서 보내주고 육로 나는 바닷길이 너무 무서워요. 육로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통역관을 붙여서 경계를 넘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 세종 때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뭐 경남의 한산도, 동해안의 울진, 축산포, 제주, 진도 15세기 때 오키나와 사람들이 유쿠 사람들이 엄청 우리나라에 표착해 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일본 사람 특히나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의 표류 표착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아주 급증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이제 건융제 때 표류 사건이 3배로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이제 대우이도 그러니까 흑산도 부근이죠. 태사도 그다음에 뭐 이쪽은 그 중국하고 바다가 좀 가깝기도 해서도 그랬지만 영조, 정조, 순조, 헌종 때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특히나 서남의 전라도 해역에 표착해 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중국 사람 또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희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고교 시절에 쿠로시오 해류, 흑조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접하셨잖아요. 원래 이제 쿠로시오의 발원지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부터 이렇게 북상하게 되면 중국으로, 조선으로, 일본으로 그래서 급기야는 어, 사할린까지 물길이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물길 때문에 바로 중국 사람들은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물길 때문에 이 바닷물이 항해의 능력이 없는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을 조선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반면에 조선 사람들은 뭐 그 15세기 때 체부처럼 중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길이 거의 일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강원도 사람이든 전부가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면 일본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길 때문에 한중일 동아시아 사람들이 중국은 조선에, 조선 사람은 일본으로 탈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물길은 이제 태평양까지 순회를 하게 되는데 한참 일본의 동쪽 해안에서 원전이 터졌을 때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했잖아요. 바로 이 물길이 이렇게 그 원을 그리면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의 그 파악의 흔적이 이 태평양을 끼고 순환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 제가 그 동아시아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 해역에 표착에 왔는가를 시기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뽑아 봤어요.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통계 수치거든요. 근데 1601 년부터 그러니까 17세기부터 19세기 말엽까지 통계를 보니까 역시나 인제 건융제 때 엄청난 그 표류 사건이 3 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1661 년부터 70년 사이에는 3 건의 표류 사건이 있었는데 무려 196 명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해역에 그 표착해 왔고요. 뭐 18세기 가게 되면 376 명, 181 명, 141 명, 105 명 엄청난 그 18세기 때, 19세기 때 해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죠.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세 동점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만 우리나라 해역에 왔던 것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 흔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해역에 와서 바다의 깊이를 측량하고 해로 그 지도를 그리고 이런 시기죠. 19세기 때 대웅군이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해역에 와서 측량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냐. 저 사람들을 그 전체 추적해서 어, 그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쇄국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이국인들이 우리나라 해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길뿐만 아니라 바다의 깊이, 바다의 루트까지 전부 다 확인한 시점이죠. 이렇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몰려왔던 것은 바로 우리 바다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는데요. 그네들은 바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 무역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명이 멸하고 청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청으로 그 교체되는 시기에 더 이상 청나라에 머리를 숙이면서 살 수 없는 사람, 명나라 유민들이 바로 이제 바다에서 생업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조선의 바다, 일본의 바다까지 항해하게 되고 또 항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표류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시아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어, 어느 지점에 가장 표착해 왔는지 역시 통계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일본, 그다음에 유구는 오키나와 사람들, 일본의 가장 남쪽 그 위치하고 있는 섬,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동남아시아 또는 유럽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도착했던 것이 바로 36%에 해당되는 흑산도 앞바다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주 군도가 오늘날의 이제 신안군이죠. 흔히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안의 섬들, 그리고 이제 제주도도 높게 나타나고요. 바로 이제 그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게 제주도잖아요. 그다음에 영광의 서해 바다들, 그리고 해남, 영암, 진도 요쪽 이런데 표착이 오는데 특히나 나주와 흑산도를 합한다고 한다면 이 서해의 전라도의 바다, 전라남도의 바다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겨울에 북태평양의 영향을 그 받아서 해난 사고가 1, 2월 달 또 11월, 12월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앞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8월 달에 그 조선 세종 때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 노란색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그 통계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1, 2월이나 11월, 12월에는 해난 사고가 거의 안 나타났었어요.
근데 앞서 보듯이 이 여름철에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그 표류 사건이 조선에 표착한 사건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우리 도서문화연구원 산하에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석사 과정 학생들을 인솔 해서 제가 오키나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인제 오키나와 공간을 들여다보면서의 그 느낌은 '아 제주도하고 상당히 닮았구나.' 이렇게 마을 입구에 있는 모습도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그 기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해태상하고도 많이 닮아 있고, 또 이렇게 지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도 기와장애가 이렇게 귀면이라고 그래서 영해문이랄지 여러 가지 그 문양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닮아 있고, 특히나 이 기와장은 우리 이제 전라도 전체를 본다면은 닮지 않았지만 제주도만 똑 떼서 본다면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 암막새와 순막새가 아주 작게,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이런 양상들이 닮아 있고, 또 사자놀이라고 하는 것도 닮아 있고, 바로 이런 그 문화는 바닷길을 통해서 문화가 서로 혼재되고 섞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에는 전통시대 때 쇠가 철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주의 저쪽 그 남쪽에 가게 되면, 뭐 그 대정읍 쪽에 가게 되면 농사 많이 짓잖아요. 동쪽에 조촌도 그렇고.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은 나무 막대기로 하기보다는 쇠사랑을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사람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장기간 그 섬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바닷길을 통해서 인근의 섬에 가서 철을 구해다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통시대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을 일은 만무하고 백길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항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적,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 해적의 무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쿠르시오 해류가 지나는 길목,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부터 대만,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인제 그 오키나와를 거쳐서 저 사할린 또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그 물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해적의 그 우두머리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남아시아 쪽에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을 공간 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데 왜 전환 사건은 1, 2월이나 11월, 12월이 아니라 5월에서 여름철에 발생했을까? 바로 그 정답은 제가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10월 달에 학생들하고 같이 그 중간고사 기간에 오키나와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10 월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선선하잖아요.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냥 뜨거운 바람이 훅 다가오는데 완전 열대 기후였었어요. 바로 그 정답은 왜 오키나와 사람들이 8 월에 해난 사고가 많이 발생한가라고 하는 것은 1 년에 2 모작, 3 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오키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달이면, 이거는 이제 명종실록에 나와 있는 오키나와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조선 사람도 역시나 표류를 하게 되면 일본에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 도착했던 조선 사람들의 그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는데, 명종실록에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1546년 2월 1일자 박손이라는 사람이 오키나와에 표류했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오키나와는 정월 달에 씨앗을 심어서 5월에 수확을 하고, 또 6월에 심어서 10월에 수확을 합니다.
밭 곡식도 1 년에 2 번을 수확하는데 11 월의 기후가 우리나라의 3 월, 4 월에 해당되는 그 기후여서 1년 내내 눈, 빙서를 볼 수 없는 곳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 사람들이 조선 세종 때도 8월 달에 조난 사고를 당했고, 앞에서 그 표류민들도 통계적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수확한 생산품을 인근 지역 섬에다가 판매하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우리 조선 해역에 도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의 문화를 보게 되면요. 지금 그 여기에 그 하얀 가루는 바다에 잠겨 있는 그 산호초 가루거든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개 껍질을 갈아 가지고 그 창고를 지을 때,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그 육지에서는 돌 틈새에다가 진흙을 발라 가지고 그 담장을 쌓잖아요. 근데 섬마을 사람들은 진흙보다는 조개 껍질을 갈아 가지고 돌 틈새에 박아 놓게 되면 오늘날에 꼭 시멘트처럼 아주 튼튼한 그 창고나 가옥의 형태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예, 고산 윤선도가 그 음 그 노하도에서 간척지를 조성했는데요. 그때 수확한 그 곡식을 창고에다가 담아 놓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창고 벽을 보게 되면 그 돌틈 사이에 조개 껍질이 박혀 있는 모습이 지금도 확인이 됩니다. 그처럼 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산호초를 빻아서 지붕이 태풍에 날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회치를 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우리 제주도 가게 되면 똥돼지 얘기하잖아요. 오겹살을 강조하는. 이 오키나와의 돼지도 똥돼지가 있습니다. 인분을 먹고 양육했던 그런 돼지 이야기. 또 이거는 오키나와에서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쪽, 그러니까 바로 대만하고 그 오키나와하고 마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대만의 그 북쪽하고 오키나와의 남쪽이 날라리 일치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도 백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키나와에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감묘, 어 우리가 영산강 주변에만 그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온감묘가 오키나와에도 있어요. 오키나와의 박물관에 가게 되면 온감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것이. 그래서 여기 물길을 타고 문화가 상당히 그 교류하고 있었구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의 홋카이도,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봤던 그 오키나와는 일본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라고 한다면, 홋카이도는 일본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가게 되면 옛날 원주민들이 살던 가옥의 흔적이랄지 문화의 흔적들을 볼 수 있겠다고 답사를 가봤는데요. 이쪽 오른쪽은 대만의 전통 가옥이고요. 이쪽은 오키나와 홋카이도의 가옥의 형태입니다. 모습이 유사하고, 또 중앙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지성묘에서 이제 그 어 선사시대 때 주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가 불이 있고 그 주변에 그 거주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디 가더나 다 똑같은 양상이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물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대만의 전통 가옥의 기와장인데요. 역시 앞에서 봤던 그 오키나와 기와장하고도 닮아 있잖아요. 가옥의 모습입니다. 음, 여기는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1899년에 4월 달에 설립된 제주도 성당의 모습인데요. 지붕이 앞에서 봤던 오키나와 대만의 지붕하고 많이 닮아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이 표류하게 되면 일본으로 가게 되고, 중국 사람은
조선에 표창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에 표창한 기록들이 명나라, 그러니까 체부는 나주 동강 사람인데 중국의 절강성에 표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지양은 일본 북해도에, 장한철은 제주도 사람인데 요때 제주도 향시에서 1등 먹어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장학금을 줘서 한양에 과거를 응시하러 갔던 응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출발하자마자 표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키나와에 표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일본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상선을 타고 이제 당시 일본에 표착한 조선 사람은 바로 조선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당시는 국제법에 중국을 경유해서 조선으로 돌아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한철이도 이제 오키나와에 표적했다가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조선으로 오려고 배에 승선을 했는데 두 번째 표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착한 지점이 어디였냐면 청산도에 완도에 속해 있는 청산도에 표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한철의 표류력이 현재 전해오고요. 이종덕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오도 열도에 표착을 했고, 최주찬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영파에 표착을 했고, 풍교현정은 해남 대흥사의 스님이었는데요. 어, 경상도에 가서 천불전에 봉안하기 위해서 불상을 조성해갖고 오다가 표류되었다가 일본에 표착했던 대흥사 스님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표류력이 기록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도 나주 사람이었던 태부 이야기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금남 체부는 1454년생입니다. 나주 동강 출신이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되게 장가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어, 부인이 살았던 공간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전기에 재산을 상속할 때 아버지가 딸, 아들 구분 없이 똑같이 상속을 나눠줬었거든요. 재산을. 물론 조선 후기에는 남아 선호사당과 함께 재산이나 제사가 그 큰아들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 딸에게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근데 조선 전기 때는 그렇게 딸, 아들 구분 없이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체부도 외가했던 해남에서 많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해남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나주 동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487년에 제주도 추세경차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듬해에 제주에 가자마자 1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부고를 듣고 해남에서 그 제주에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역시나 제주 인근 해역에서 표류가 됐는데요. 페루에서 이제 눈 떠 보니까 중국 절강에 도착했던 거예요. 영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도 당시 조선 사람도 정말 사건이 큰 사건이었죠. 조선 사람으로 처음 중국에 도착한 사람이었고 중국에서도 조선의 관리가 중국에 표류해서 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체부 일행은 가는 곳마다 중국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북경을 경유해가지고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체부가 썼던 글이 중국 견문일기입니다. 중국을 보고 와서 쓴 글. 중국을 보면서 늘 썼던 일기 형식으로 쓴 기록인데 어, 이 기록을 그의 외손자 미암 유이춘은 해남에서 생활했죠. 원래 담양 사람인데 어, 유이춘도 해남에서 성장했는데
미암 유이친이 바로 인제 그 금남 체부의 표의력을 그 필사하면서 중국 견문일기라고 하는 체부의 제목을 표회록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표의력이 현재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인제 체부 일행이 어떤 그 일정에 따라서 중국을 어 지방을 경유해 가지고 그 조선에 돌아오는 그 여정이 남겨 있습니다. 지도에다 표기 보게 되면 제주도에서 표류해 가지고 중국 남쪽에 있는 주산군도 절강성에 도착했다가 요렇게 이렇게 걸어서 국경을 경유해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체부의 표류계가 이 두 개의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자염이라고 하는 것은 쌀물 자자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불을 지펴 갖고 팍팍 삶게 되면 그 위에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바닥에 소금이 찌꺼기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전통 소금은 바닷물을 삶아서 만든 자염이라고 하죠. 근데 인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천일염,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천일염이 보급되면서 대량 생산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제 그 자염이라는 이 기록도 흥미로웠지만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이 수차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물레방앗간에서 이 수차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그 이번에 중국을 답사하면서 재미난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체부가 지나왔던 항주, 소주 중국의 이 지역을 답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인제 저수지 또는 수문 이런 물길에 관한 정보가 관광지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제가 그 중국 남쪽에 답사 갔을 때 이런 그 흔적을 관광지에서 봤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수문 형태입니다. 근데요. 이게 인제 그 체부의 표열에게도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물을 필요할 때는 가둬 놨다가 물을 쓰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이거를 하나씩 꺼내 놓게 되면 물길이 더 열리면서 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시설이 체부의 표율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흔적이 제가 최근에 인제 그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는 게 간척이거든요. 간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조선왕조실록에 15 세기 때부터 간척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갯벌에다가 뚝을 쌓아서 제방을 쌓고 그 제방 안쪽에 간척지를 만들었는데 그 간척지가 땅물을 머금고 있어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논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섬답사 가서 보니까 안자도에 가니까 이렇게 빼다지 문이라고 하는 이 빼다지는 서랍의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빼다지 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서랍식으로 된 것을 하나 빼면 물이 더 흘러내려오고 두 개 빼면 더 많은 물이 세 개 빼면 더 많은 물이 다시 채우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빼다지 문이 바로 안자도의 들녘에 남아 있었어요. 이거를 물을 흘리려면 빼버리면 물이 밑으로 통과되고 물을 가둬 놓으려면 이걸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원뚝이 있고 그다음에 수문이 있고 그 안쪽에 빼다지 문을 이용해서 물줄기를 여러 갈래로 나누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물을 채우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가둬 놓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빼다지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이 15 세기 때 방문했던 체부도 이런 그 수문 시설에 대해서 표율에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주로 중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정을 자세히 전달해 주고 있는 기록이 체부의 표율력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의 남쪽 소주 항주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 남쪽에 가니까 이 흔적들이 그대로 그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전통 문화 자원으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요. 15 세기 때 채부의 기록, 그다음에 중국의 현장, 우리 그 전라도 신안의 안자도에도 이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문화의 공유, 공통점, 차이점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남 채부는 나주 동광 사람인데요. 지금 묘역은 무안 몽탄에 봉안돼 있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은 해남이고요. 그래서 무안과 해남과 나주 일대에서 이 금남 채부에 대한 요즘 그 복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금남 채부의 표의 기록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또 여섯 번째 강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표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